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23일 두산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0.2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0.03% 하락했습니다. 오늘은 거의 보합 수준으로 양증시가 진행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6,600억을 또 추가로 코스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1,600억을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투자자 500억, 기관 투자자 650억 양매도 진행되었습니다. 자, 그래도 2700선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돌파해서 위로 뻗어나갔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확실히 이제 우리가 저항을 받던 그 구간을 뚫고 코스피가 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추가적인 고점 갱신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두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크게 떨어지지 않고 받쳐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수출에 대한 개선, 그 다음에 반도체 이 종목에 대한 수출 개선으로 인해서 그 관련 종목들이 전부 다 이제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거기에 연계되어서 많은 산업들이 다시 힘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산업이 이제 좋은 상황 속에 또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3번 정도를 언급했기 때문에 올해 3번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빨리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물가지표가 아직도 이렇게 애매하게 높게 나오는데 그동안의 그런 이 보수적인 기조를 갑자기 금리 인하 3번을 하겠다라고 바꾼 이유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경제적인 지표가 좀 좋지 않은 것이 나온 것인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지표가 일단은 우리에게 보이는 지표는 여전히 이제 물가가 3%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거기서 이제 떨어질 만한 그런 소스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3번 정도 하락을 시키겠다고 한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수급은 기관 투자자가 1,600억 매도했고 전날 많은 매도 중에 일단 일부분 매도했습니다. 그러나 금융 투자는 크게 매도 없었지만 나머지 투자자들이 좀 매도를 집중적으로 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도 많은 매수 진행해주면서 3일 정도 해가지고 2조 이상 3조 가까이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3조 가까이의 매수세가 아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종목으로 집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때문에 증시도 크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증시가 골고루 다 올라간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히 이전보다는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코스닥은 903포인트고요. 고점 부근에서 마찬가지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V자로 올라와서 쭉 올라온 상황이고 N자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살아난다 했을 때 금리 인하를 하면 당연히 유동성 자금이 풀리고 전체적인 투자 금액이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2차 전지 관련 그런 테마들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가가 잡히고 그런 이제 경기 신호에 대한 경기 활성화에 대한 신호가 나왔을 때는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것들을 2차 전지에 다시 집중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그 모습과 유사하게 코스닥 종목도 같이 올라가지고 있습니다. 월봉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양매도 진행했고요. 일단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를 좀 했지만 전날보다 크게 많이 매도하진 않았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꾸준히 지금 코스닥에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좀 빠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보겠습니다. 환율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10.5원 정도 올라서 1346원까지 환율이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횡보하던 그 구간을 또 이제 뚫고 고점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환율이 왜 이렇게 강세를 띠는지 조금 의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바닥을 크게 찍고 떨어지다가 하루는 또 이렇게 바닥을 찍고 크게 올라오는 정말 이제 하루에도 2%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율이 이대로 또 뚫고 추가적인 고점 갱신을 해서 1,400원 근처까지 또 밀어 올릴 것인가를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원화에 대한 이 환율 가치가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원화가 좀 강세를 띈다면 이 환율이 이제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좀 반대로 흐름이 이어져서 조금은 시장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큰 밴드를 작년 1월부터 해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 고금리가 이 환율이 높은 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높은 환율에 좀 부담스러운 기업들도 하나둘씩 생길 거고요. 최근에 이제 대출에 대한 부담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환율도 좀 빨리 떨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증시 같은 경우는 다우는 좀 떨어졌고요. 나스닥은 보합 수준, 니케이 뭐 상해종합은 좀 떨어졌지만 뭐 나머지 다 보합 수준입니다. 그래서 큰 상승 이후에 지금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은 지수 선물은 장 지났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원자재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80.8달러, 천연가스 1.65달러,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크게 상승 없이 진행 중이고요. 채권금리가 이제 좀 떨어졌습니다. 4.2%, 02%죠. 네,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듯 떨어지는 듯 하면서 버티다가 다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4%대로 다시 진입을 해야 될 것 같고 4% 아래로 이제 3점 중반대로 떨어지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국채금리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국채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상대적으로 이제 값이 싼 그런 신흥국 증시에 자금이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저는 채권에 대한 인기가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으로보다 이제 위험자산으로의 돈의 이동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가 금리 인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올해 하반기, 늦으면 하반기고 빠르면 한 5월, 6월 정도에 한번 금리 인하를 깜짝 시행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3번 정도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는 당장 이제 시행을 해야지 그 3번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물가지표가 안정적이라면 바로 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에 대한 리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180원 하락했고 17,890원으로 1% 정도 하락했습니다. 자, 하락했다가 상승했다가 계속 이제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조금 1% 정도 하락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18,000원을 회복했다가 떨어뜨렸다가 최근에 또 증시가 애매하게 흘러가는 분위기, 그리고 이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수급도 조금은 줄어드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상황을 보겠습니다. 시간의 거래는 평소처럼 이제 줄어들어서 진행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일별 거래량도 365만 주로 확 줄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200만 주를 찍고부터 점진적으로 지금 거래량이 감소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100만 주, 200만 주대로 거래량이 줄어드는가 아니면은 그대로 다시 거래량을 늘려서 올라가는가, 그런 것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피크 거래량 이후에 좀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큰 이슈가 없다면 이대로 거래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분위기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나 거래량이 줄 때 크게 떨어지지 않고 이 라인을 높여서 또다시 횡보를 한다면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17,000원, 18,000원 구간을 또 이제 라인을 만들어서 이평선들이 수렴할 때까지 시간을 두고 계단식으로 천천히 올라가는 것도 괜찮고요. 어차피 우리가 좋은 이 소식이라고 기대되는 그 시기가 5월, 6월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3월에 좀 주가가 올라갈 만한 소스가 없었고 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죠. 근데 깜짝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한번 이제 크게 올랐고요. 아무래도 좀 올라가다 보니까 이왕 올라간 김에 바로바로 그냥 좀 올라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지만 평소처럼 천천히 접근을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월봉, 주봉 모두 다 이제 상승 진행 중이고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바로 이제 투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28만 4천 주 매수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2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최근에 많은 매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금융투자가 8만 5천 주 매수, 보험 투시는 또 약하게 매수했고요. 은행과 연기금 투자자가 21만 주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가 9만 7천 주를 매도했고요. 사모펀드는 잠깐 또 들어왔다가 금방 또 이렇게 한 10% 정도 수익 보고 빠지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워낙 이제 짧게 치고 나가는 그런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 나가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투신도 마찬가지 짧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세력이 아직까지 나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번 분위기는 보겠습니다. 연기금 투자자가 이제 이틀 정도에서 30만 주 뱉었는데요. 뭐 크게 들어왔다가 크게 나갔다가 최근에 이 움직임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는 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대한 흐름, 추가적인 매수가 이어지는지 매도가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는 꾸준히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고요. 어제도 이제 17%까지 지분을 높였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 매수 집계가 되었는지 조금 이따가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공매도 잔고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최근에 이제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다가 500만 주대에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시면은 540만 주에서 517만 주로 공매도 잔고가 줄어들었습니다. 뭐 비슷하게 510만 주, 500만 주 요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이고요. 3월 21일, 3월 22일에도 추가적인 감소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공매도를 좀 상환해서 대량으로 빠지긴 했지만 그대로 공매도를 계속 상환하면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 이후에는 크게 지금 공매도 상환 없이 진행 중이고요. 딱 그때 맞춰서인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상승세도 조금 이제 멈추고 횡보를 하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수급 자체가 좀 이제 외국인 투자자라든지 그런 공매도 세력에 좀 집중이 되다 보니까 좀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차잔고 같은 경우는 체결이 오늘 170만 주로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2360만 주로 대차잔고가 다시 증가를 했고요. 차곡차곡 줄이다가 다시 늘렸습니다. 그러나 뭐 이 170만 주가 늘었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이제 2300만 주, 2200만 주, 뭐 2400만 주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평소처럼 대차잔고가 유지가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차잔고가 늘었다고 해서 공매도 잔고로 바로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최근에는 대차잔고가 이렇게 늘었다가 다시 줄었다가 이 과정을 반복을 하고 있고요. 특히 월말 정도에 이렇게 대차잔고가 늘기 시작했다가 다시 월 초에 다시 줄어드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늘었다가 4월 초에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는지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신한증권 위주로의 매수가 좀 있었고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가 이어지면 신한증권의 매수세가 보입니다. 그래서 전날도 신한증권 매수, 그 다음에 반대쪽은 크게 보이는 수급은 없었고요. 모건 스탠리가 이제 주로 5일 동안에 최고 매수세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가 저쪽으로부터 상환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듯 하면서도 이 융자 거래는 상당히 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지금 이제 융자 관련된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횡보를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평소에 이제 거래량이 부족할 때는 융자 거래도 활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와서는 굉장히 이제 활발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다면 다음 주에 추가적인 거래량과 함께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세 같은 경우는 외국인 추적 물량과 당일 물량 거의 동일했고요. 28만 4천 주로 올랐습니다. 전날도 76만 주 매수, 오늘도 28만 주 매수해서 17.08%로 계속해서 외국인 보유율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를 넘어서 18%, 20%까지 또 치고 나가는지를 볼 거고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지속된 매수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 시장에 대한 판도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 시장의 판도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유리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만 유리하면 되는 게 아니죠. 시장에 대한 침투할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고요. 경쟁사가 그 기술력을 쉽게 따라온다면 경쟁력이 또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기술력을 독보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터빈 기술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그리고 국외에서도 아주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전에는 뭐 EPC 관리 위주로의 그런 전체적인 건설 역량만 좀 컸다면
최근에 와서는 그런 기자재 관련, 터빈 기자재 관련, 주기기 관련 그런 이 사업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생산해서 납품하고 이제 조금 일부분 좀 이 운용해주고 이런 게 다거든요. 그래서 건설과는 확실히 이익률이 다를 겁니다. 최근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업이익률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에 있기 때문에 딱 이제 시장에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 대한 확장입니다. 시장의 파이가 커지고 있다. 두 번째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술력이 독보적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사업에 대한 체질이 바뀌고 있다. 그 체질은 이익률이 개선되는 사업으로의 집중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좋게 만들고 있고 그 좋은 방향이 계속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2024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25년, 27년, 28년까지 그 장기적인 로드맵이 정해질 정도로 계속해서 개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정말 이제 장기 투자에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이제 이 장기적인 목표를 반영하기까지가 2028년까지 그럼 기다려야 되나요? 그건 아닙니다. 이 장기적인 이 성장률을 기대한 그런 투자자들이 서서히 이제 집중이 될 거고 그 시기가 저는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입니다. 자, 유럽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10년 만에 유턴, 탈원전 폐기가 눈앞이다라는 소식인데요. 첫 원자력 정상회의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탈원전 기조를 이끌던 유럽이 10년 만에 원자력 발전으로 유턴을 선언했다. 두 개의 전쟁 여파로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는 데에 이제 기후변화 대응까지 하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전이 가장 효율적인 청정 에너지라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흐름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흐름이 3월 23일, 24년 3월 23일 오늘 딱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이런 기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도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을 포함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에 착수를 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아주 장기적으로 원전 산업에 지금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의장국인 벨기에 정부가 수도 브뤼셀에서 국제 원자력 기구와 공동으로 원자력 정상회의를 개최를 했고 유럽에서 원자력 에너지와 관련한 정상회의가 열린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는 당연히 이제 그런 큰 사고가 벌어졌기 때문에 신규 원전 건설에 굉장히 꺼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10여 년이 지났고 그 사고에 대한 원인이 명백한 인재라고 이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 그 다음에 이 사고에 대한 그런 대응이 그때는 정말 이제 빠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지금까지 온 거고요. 재생에너지를 확 늘렸는데 그 재생에너지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잠궈버리고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이 급등해 버리니까 이게 에너지에 대한 가격 대응이 전혀 되지 않더라. 그래서 다시 원자력 발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고 하나둘씩 탈원전을 이어오던 그런 국가들이 기조를 바꾸고 다시 멈춰있던 원전을 살리거나 원전에 대한 수명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원전에 대한 건설을 검토하거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기에도 대표적인 탈원전 국가였습니다. 근데 그 벨기에가 이제 이렇게 이 원자력 정상회의를 개최를 하게 됩니다. 정말 이제 역사적인 날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유럽과 한국 등 38개국이 참석한 원자력 정상회의 선언문이 있는데요. 우리는 규제 당국의 원자력의 잠재력을 완전히 개방하고 원자로 수명 연장을 지원하는 그런 금융 조건을 완화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연합 집행원장은 원자력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이후의 기후 목표, 에너지 안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추적인 순간에 나타났다. 정부는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공해 발전이다 라고 강조를 하였고 원자력을 ESG 경영 정책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COP28 사우디에서 UAE였나요? 거기서 열렸던 COP28에서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3배 확대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3배 확대와 원자력 에너지 3배 확대 두 개 다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둘 다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실상 이제 RE100 달성이 쉽지 않은 국가이다. 그래서 CF200이 조금 현실적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두 개로 나뉘어서 계속 이제 정치적인 소재로 다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미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정권이 되던 간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수명 연장과 신규 건설에 지금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 잘 쓰고 있는 원전도 멈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개수를 계속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 명분이 계속해서 RE100으로 제시되고 있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 RE100을 이제 캠페인으로 강제성이 없는 그런 캠페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늘리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그게 이제 원자력 발전을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자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이제 같이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사실상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시장에 대한 전력 수요가 전체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전력 비율을 이 전체적인 시장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다 같이 늘려야지만 그걸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한쪽에서는 계속 재생에너지 40%를 달성해야 된다. 결국에는 100%까지 채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재생에너지를 늘리기만 했을 때는 또 분명히 큰 문제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이 너무나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봄철에 이 출력 조절이 쉽지 않아서 원전을 4개 끌 정도로 지금 이제 전력 이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ESS라는 그런 에너지 대용량 장치를 빠르게 보급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이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을 공격적으로 늘리자라기 이전에 이미 이 ESS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이 재생에너지를 늘릴 게 아니라 ESS부터 확보를 하고 나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ESS를 하나도 지금 언급을 하지 않더라고요. 계속 이제 RE100에 대한 언급만 하고 있고 그걸 깔았을 때 불안한 출력 조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시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CF200은 그런 이 한계를 원자력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에너지로 수소 에너지로 좀 이제 커버를 하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RE100은 계속 이제 재생에너지만 깔자 뭐 그런 얘기만 하니까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COP28에서 그리고 이번에 있었던 유럽에서의 회의를 보면 전 세계적인 기류가 지금 RE100에서부터 현실적인 CF200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CF200은 좀 원자력은 RE100에 포함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수출을 막는다. 뭐 이런 얘기는 저는 전혀 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수출을 막힐 것 같으면 무리하게 RE100을 요구한 우리나라의 RE100을 요구한 그 기업에다가 우리 정부 차원에서의 항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왜 그 기업이 제시한 이 RE100이라는 이 수치에 대해서 우리나라 전체를 바꾸어서 그런 전력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그거를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불안한 이 한계를 인정하고 전 세계적인 국가들이 다시 이 재생에너지도 많이 늘려왔지만 재생에너지 많이 늘렸죠. 다른 국가들도 많이 늘렸습니다. 특히 프랑스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20%에 달하고요. 원전 전체가 70%에 달하는 국가도 재생에너지를 20% 정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재생에너지를 늘린다고 해서 원자력 비중을 줄이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계속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사용하자라고 제시를 하는 것이지 하나를 죽이자라고 가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RE100이라는 의미 자체를 100% 다 써야 된다라고 인식하지 말고 일부를 빨리 늘려서
우리도 세계적인 평균의 정도까지는 올려줘야 된다. 근데 그 나머지 에너지에 대해서 좀 불안정한 이 전력,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그런 단위 면적당 전력 수요가 높은 곳에서는 분명히 고품질의 이 전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탈탄소 에너지원을 인정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지금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 흐뭇한 미소를 짓고 있을 거고요. 네. 아리백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높은 비용으로 인해서 다른 국가보다 어렵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비용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로 이 재생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기술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상풍력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나라 삼면에 바다에 깔기 시작합니다. 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생겨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애써 8메가와트급 터빈을 잘 개발해놨는데 지금 작년에 이 해상풍력 이 프로젝트 승인이 난 곳을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들어간 프로젝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지멘스 감회사, 뭐 아니면은 어디죠? 오스테드, 아니면은 뭐 중국, 밍야, 뭐 이런 쪽에서 다 들어왔고요.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하부 구조물보다 위에 터빈 이 부품이 상당히 이제 고부가적인 사업입니다. 해상풍력의 금액을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그 터빈 사업인데요. 그거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들어간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전력 시장을 다 수입해서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태양광 패널을 수입해서 쓰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산업은 국산화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터빈도 제작하고 주기기도 제작하고 외부 구조물도 우리나라 기업이 들어와서 제작을 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국제적인 그런 경쟁력, 그 다음에 산업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참여율,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원자력 발전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전력 시스템을 다 수입해서 쓰면 당연히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거 운영을 하려고 해도 어떻게 운영할 건가요? 네. 그리고 이제 이 태양광 같은 경우도 네, 미국의 스탠다드 에너지는 전기차 충전으로 아리백을 달성하겠다. 전기차 충전 시장에 선점을 나선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 포인트가 ESS입니다. 이 ESS를 빠르게 보급을 해야 되고요. 지금 전기차 충전을 그러면 태양광으로 할 수 있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주유소가 고속도로나 아니면 그런 일반 도시 내에 있습니다. 근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허브를 판에 완전히 광야에 한가운데 그냥 주유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태양광 패널을 뭐 수십 개, 수백 개를 깔아가지고 100kW 규모의 태양광 패널로 하루 400kW 규모의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ESS의 이를 저장해서 주유소에 오는 그런 이제 전기차를 충전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지가 있나요? 없습니다. 사실상 이 태양광으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것도 우리나라는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큰 대륙 같은 경우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불죠. 한쪽으로 계속 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이제 계절이 바뀔 때마다 그리고 북극 한파가 내려올 때마다 바람 방향이 바뀌고 수시로 이 바람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용하는 비용, 그리고 계속 출력 조절을 위해서 멈추는 비용, 그리고 유지 보수를 하는 비용 이런 것들까지 다 치면 재생에너지가 결코 쌀 수가 없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11차 전력 소국 기본 계획에 우리나라의 양수 발전, 수력 발전을 활용하자는 겁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저수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자라고 얘기가 나온 거고, 또 그런 쪽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터빈 기술, 그런 주기기 기술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생에너지 그래서 사용하지 말자 이게 아닙니다. 재생에너지 필요합니다. 같이 이제 기조를 맞춰서 세계 기조에 맞춰서 높이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그거를 왜 극단적으로까지 그렇게 늘리려고 하는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잘 쓰고 있는 에너지를 계속 줄이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국가가 지금 그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국가가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사실 이제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추세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이 되지 않고요. 지금 정부도 이제는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 4월 이후에 또 정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뭐 어디가 지금 이기던 간에 이제는 그 에너지에 대한 시장을 좀 극단적으로 보지 않고 전체적인 조화롭게 좀 그런 시장을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는 이 재생에너지를 하기 위해서는 ESS가 필요한데 그 ESS를 보급을 늘려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단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국제적인 인식이 다시 높아지고 있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게 지금 EU의 그 원자력 회의가 열린 게 증거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런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이전에는 없던 그런 단위 면적당 전력 소모가 굉장히 큰 산업 시설들이 이제는 공격적으로 늘어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양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탈탄소 에너지원도 지금 원자력으로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SMR 관련 종목들이 크게 올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생에너지를 도입을 한다고 해도 지금 핵심 파트들이, 핵심 부품들이 다 외산입니다. 그 외산을 깨기 위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더 밀어줘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종합해보면 뭐 R200, CF200 누가 맞고 틀리고 이걸 할 게 아닙니다. 지금은 좀 현실적으로 맞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R200 자체가 현실성이 없는 그런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조화롭게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가 투자하는 방향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성을 보기 때문에 이 시장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사실 ESS 산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목을 많이 했었는데요. 미국과 호주 쪽에 ESS를 보급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 관련 소식이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저도 지금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ESS 산업을 좀 주목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하고요. 이제는 이 원자력이 국제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도 이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결국에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